마님, 그 며느리가 지금 이조판서 댁 안주인이 되었다 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3년 전 제 손으로 쫓아낸 그 며느리였습니다. 못생기고 가난하다며 온 집안이 손가락질하던 여인. 재산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내쳐진 그 여인이 어떻게 한양 최고의 권세가 안주인이 된 걸까요? 야담놀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최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에서도 손꼽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을 들어서면 기와지붕이 줄줄이 이어진 50칸짜리 대가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에는 석류나무와 감나무가 가득하였고 담장 안쪽으로는 별채와 광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우물가에는 항상 하인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최씨 부인의 남편은 공주 일대에서 이름 높은 이참봉이었습니다. 논 20마지기에 반 10마지기, 거기에 공주장터 근처 상가 2칸까지 거느린 제법 넉넉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참봉은 몸이 약하여 일찍부터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았고 집안 살림은 고스란히 최씨 부인의 손에 넘어와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눈썹이 짙고 입술이 얇은 여인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기가 세 보인다고 수군댔지만 정작 본인은 그 말을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집안 어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였고 무엇이든 제 뜻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인들은 마님의 기침소리만 들어도 등이 오싹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최씨 부인 집 근처 공주장터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장날을 맞아 공주장터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의 고함 소리, 옹기 장수의 딱딱이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장터는 온통 흥청거렸습니다. 최씨 부인도 바깥 나들이 겸 장에 나섰는데 장터 어귀에서 늙은 관상가 하나를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작은 천막 아래 자리를 깔고 앉아 느긋하게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선뜻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이 그 앞을 지나치려는데 노인이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마님, 잠깐 멈추어 보시지요. 최씨 부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노인은 잠시 최씨 부인의 얼굴을 살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상을 보아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며느리 보실 때 하신 결정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되실 것 같아서요. 최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볼 줄 모른단 말이오? 내가 이 바닥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사람 볼 줄 모르는 것은 아니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 있는 법이지요. 곱고 예쁜 꽃이라도 향기가 없으면 쓸모가 없고 투박하고 거친 돌이라도 그 안에 옥이 들어있으면 천하의 귀한 법이지 않겠습니까? 최씨 부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 눈이 틀린 적이 없소이다. 못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소? 팔자도 같이 천해지는 법이요.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씨 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되시겠지요. 최씨 부인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설령 들었다 해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관상가 노인의 말은
최 씨 부인의 마음에 한 점도 남지 않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회가 얼마나 깊을지 그날의 최 씨 부인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는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성달이요, 작은아들은 봉석이었습니다. 성달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잘하여 25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아산 부잣집 딸 갑순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갑순은 얼굴이 반반하고 몸단장을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놀이개를 달고 비단 치마를 즐겨 입었는데 최 씨 부인 눈에는 그것이 제격으로 보였습니다. 저런 게 며느리지. 얼굴도 반반하고 집안도 괜찮고. 최 씨 부인은 갑순만 보면 흐뭇해하였습니다. 갑순 또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는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시어머니 상에 올리고 외출할 때마다 시어머니께 예쁜 비단 조각이라도 사다 바쳤습니다. 덕분에 최 씨 부인과 갑순 사이는 친모녀 같다는 소문이 동네에 자자했습니다. 문제는 작은아들 봉석이었습니다. 봉석은 형 성달에 비해 글재주가 없었습니다. 공부보다 밭일이 맞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은 온순하고 마음이 착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그런 봉석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기도 없으니 무슨 낙이 있냐? 며느리라도 집안 좋은 곳에서 데려와야 체면이 서지. 그런데 혼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봉석이 나이 20이 넘도록 혼처가 없었습니다. 형 성달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으니 부잣집에서도 선뜻 딸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 씨 부인의 입에서는 한숨이 잦아졌습니다. 어이, 봉석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어야 장가를 가겠냐? 봉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말씀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그 무렵 혼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청양 땅에 옥분이라는 처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인으로 집안도 변변치 않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얼굴도 곱지 않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단박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지. 그런 집 딸을 어떻게 데려온단 말이냐? 우리 집 수준이 어딘데? 그런데 중매를 선 노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님, 한 번만 보시지요. 얼굴이야 그렇다 해도 손발이 부지런하기로는 청양 일대에서 딸을 자가 없다 하옵니다. 바느질 솜씨도 일품이고 살림 솜씨도 남다르다 하니 한번 보고 결정하시지요. 최 씨 부인은 마지못해 옥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옥분을 보는 순간 최 씨 부인의 눈에 실망이 가득 찼습니다. 옥분은 키가 중간쯤 되었고 얼굴은 크고 넓었습니다. 눈도 쌍꺼풀이 없어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고 피부도 들릴을 많이 한 탓에 거무튀튀하였습니다. 비단 치마 대신 무명 치마를 입었고 머리에는 장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주눅 들지 않고 바른 자세로 최 씨 부인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당당함이 오히려 최 씨 부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눈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 최 씨 부인은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봉석은 옥분을 보더니 괜찮다며 혼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최 씨 부인은 마지못해 옥분을 막내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혼례날 최 씨 부인은 갑순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저 며느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얼굴도 못나고 집안도 없고 내가 잘 봐두거라. 뭔가 허물이 잡히면 알려주렴. 갑순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옥분의 이 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깃고 시아버지 약을 다리고 시어머니 밥상을 챙겼습니다.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느질감을 들고 호롱 아래 앉아 손가락이 부을 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최 씨 부인의 입에서는 칭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것 좀 봐라. 꼬락서니가 왜 저러냐. 솜씨야 있다지만 얼굴이 저러니. 갑수는 시어머니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우리 집 수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봉석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내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눈물이 나도 부뚜막 뒤에서 혼자 삼켰습니다. 억울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도리어 최 씨 부인과 갑순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전현이 왜 저리 꿋꿋하냐? 쫓겨날 줄 알아야지. 옥분이 시집 온 지 2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 참봉이 병세가 깊어지면서 가산을 정리하는 이야기가 집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은 물론 공주장터 상가까지 누가 물려받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성달 내외는 큰 집 몫이 당연히 크다고 주장했고 봉석은 어머니 뜻을 따르겠다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큰 며느리 갑순을 별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둘만 마주 앉은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갑순아, 너도 알지. 저 막내 며느리 말이다. 갑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제가 압니다. 저도 오래 두고 봤습니다. 저 여자가 집에 있으면 이 집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봉석 서방님이 저 여자한테 너무 마음이 약하니까요. 최 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허물을 잡을 수 없겠느냐. 그래야 내보낼 명분이 서지. 갑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갑수는 옥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물물을 깃는 것부터 저녁에 시아버지 약을 다리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옥분에게서는 좀처럼 허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수는 없는 허물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름날 장이 서는 날 옥분이 공주장터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에게 보낼 약재를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방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내와 같은 방향으로 잠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갑순은 그것을 보고 부풀렸습니다. 갑순이 최 씨 부인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은밀했습니다. 이번 보름날에 장터에서 누가 옥분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내와 함께 걸어가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내였다는데 보는 사람이 여럿이었다지요. 최 씨 부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어떤 사내?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합니다. 둘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는데요. 최 씨 부인은 이를 빌미로 당장 옥분을 불렀습니다. 앞마당 가운데 옥분을 세워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사, 내가 장에서 사내와 어울렸다는 게 사실이냐? 옥분은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홀어머니께 보낼 약재를 사러 갔을 뿐이옵니다. 그 사내는 약방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고 아무런 사이가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데도 그 소리냐? 어머님, 저는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감히 어디서 발뺌이냐? 이 집 며느리가 사내와 어울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장터에 퍼졌는데 그 말이 말이 되느냐? 내가 그렇게 행실이 나쁜 줄은 몰랐다.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실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변명이냐? 봉석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최 씨 부인이 봉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마누라가 외간 사내와 어울렸다는구나. 이 집 체면이 뭐가 되겠냐?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다는데. 봉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 사실이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봉석 서방님, 저를 믿으시지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봉석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드는 것이 그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봉석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갑순이 슬그머니 옥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는 달콤하고 나지막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형님 편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형님, 이참에 그냥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계셔봤자 힘드시잖아요. 어머니가 형님을 못마땅해 하시는 건 다들 알잖아요. 옥분이 갑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가라고요? 차라리 나가셔서 새 출발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봉석 서방님도 결국은 형님을 찾을 거예요. 갑순의 눈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옥분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순이 나간 뒤 옥분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버텨야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나가야 하는가? 버티고 싶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집에서 아무리 버텨도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씨 부인이 다시 옥분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최 씨 부인과 갑순만 있었습니다. 봉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라. 이 집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구나. 나가거라. 옥분은 고개를 들어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저를 내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최 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는데 잘못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빨리 짐 싸서 나가라. 봉석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방 안에 있으면서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이 흐르기 전에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옥분은 방으로 돌아와 작은 보퉁이 하나를 쌌습니다. 옷 몇 가지와 바느질 도구, 그리고 어머니가 혼수로 넣어준 실패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갑순이 담장 아래에 서 있다가 옥분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하인 안악이 옥분을 치근하게 바라보았지만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옥분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안채 쪽을 향해 오래 눈길을 주었습니다. 봉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봉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걸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쫓겨나는 사람과 스스로 나가는 사람은 다르다고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설령 누가 뭐라 해도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집이 내 전부가 아니다. 내 두 손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옥분은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길 양편으로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옥부는 보퉁이를 단단히 쥐고 북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한양 친척 집에 의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첫날 밤 옥부는 주막 처마 밑에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주막 안에 들어갈 돈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웠고 배는 홀쭉했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길을 걷다가 냇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냇가 돌 위에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냇물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무척 고요해 보였습니다. 옥분이 지나치려 하자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자, 어디 가는 길인가? 옥분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한양으로 갑니다. 혼자서? 예. 노인은 잠시 옥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옥분의 얼굴 너머 어딘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왠지 모르게 그 눈빛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싶어졌습니다. 처자, 잠깐 앉아보게나. 옥분은 주저했지만 노인의 태도가 점잖아 보여 냇가 돌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처자의 관상을 보아도 되겠나? 옥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못생겼다는 말을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 관상은 봐서 뭐 하겠습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못생겼다는 말을 누가 했던가? 세상 사람들이 얼굴만 보는 것이지 관상은 그게 아닐세. 자, 어디 보자. 노인은 한참 옥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썹을 보고 눈빛을 살피고 입술의 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래 들여다보아서 옥분이 조금 민망해질 무렵에야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는 지금 큰 굴곡 앞에 서 있어. 사람의 관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지. 처자의 타고난 관상은 귀한 집 안주인 관상이야.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려면 처자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해. 옥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음을 열라고요? 억울하다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지. 옥분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원망을 버리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원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네. 처자가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살면 그 독이 처자의 좋은 관상을 가려버릴 거야.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법이지. 원망을 버린다는 것이 억울함을 잊는 것이 아니야. 마음속의 독을 빼내는 것이지. 그래야 맑은 눈으로 앞길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옥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엽전 연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두게나. 한양 가면 쓸 데가 있을 거야. 옥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르신, 이걸 제가 어떻게 받게나. 베풀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세. 처자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되지 않겠나? 옥분은 두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인은 다시 냇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망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 이것만 기억하게나.
옥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냇가를 떠나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과 원망의 덩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놓아지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사흘 만이었습니다. 처음 한양의 풍경은 옥분을 압도했습니다. 공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모여들었고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와 마차 바퀴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번화한 시전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기와집과 초가집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친정 어머니를 수소문하였습니다. 한양 북촌 어딘가에 외사촌이 산다고 했는데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겨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옥부나.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야위고 피곤한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엉엉 울었습니다. 이 어미가 잘못했구나.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집딸이라고 그리 무시를 당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옥부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옥부는 그날부터 한양에서 살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느질 일감을 구했습니다.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일감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낯선 여인이 찾아와 일을 하겠다고 하니 상가 주인들이 선뜻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직접 시연을 보였습니다. 주인이 건네준 1000조각의 실 하나로 솔기를 꿰매었는데 그 솜씨를 본 주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렇게 첫 일감을 받았습니다. 굵은 무명 바지를 꿰매는 허드렛 일이었지만 옥부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솜씨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비단 저고리 만드는 일이 들어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더 어려운 일감이 왔습니다. 자수를 놓아야 하는 작업이었는데 옥부는 밤새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모란 꽃이 피고 지는 것을 표현한 자수였습니다. 꽃잎 하나하나에 엮고 짙은 색실을 번갈아 사용하여 생기를 불어넣었고 잎새의 결도 실의 방향을 달리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밤새 작업한 자수가 아침 햇살에 드러났을 때 옥분 자신도 잠시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수가 한양시전에 전시되었을 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걸 사람 손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군.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바느질 일터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이조판서 댁소사라는 여인이었는데 이조판서 대감의 어머니 회갑 잔치에 쓸 자수 병풍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바느질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따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배운 것입니다. 소사는 옥분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병풍 자수 6폭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옥분은 그날부터 자수 병풍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일감을 받아 일하고 저녁이면 병풍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무렵 드디어 병풍 6폭이 완성되었습니다. 각 폭마다 사계절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버들가지, 여름에는 연꽃과 외가리, 가을에는 단풍과 기러기, 겨울에는 매화와 눈 내리는 풍경이었습니다. 실 하나하나가 마치 그림을 그린 듯 정교하였고 멀리서 보면 진짜 풍경화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소사가 병풍을 가져가 이조판서 댁에 드렸을 때
이조판서의 어머니가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솜씨가 아니로구나.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소사가 옥분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조판서 어머니 박씨 노부인은 옥분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조판서 댁은 한양 북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을 들어서자 첫눈에 봐도 격조가 달랐습니다. 마당에 연꽃이 가득한 연못이 있었고 병풍 같은 담장 안에 크고 작은 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주 최씨 부인 댁도 큰 집이었지만 이 집은 그보다 2배는 더 컸습니다. 박씨 노부인은 7순이 넘은 분이었는데 눈빛이 형형하고 기품이 흘렀습니다. 손에 옥패를 들고 반듯하게 앉아있는 모습에서 오래된 집안의 내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온 처자냐? 충청도 공주에서 왔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한양에 올라왔느냐? 옥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부인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시댁이 있단 말이냐? 예.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내치셔서 나왔습니다. 노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정직하구나.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이 보통 담력이 아니다. 그날 박씨 노부인은 옥분에게 자수 병풍값을 두둑하게 쳐주고 며칠간 댁에 머물며 안채 바느질을 도와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옥분은 이조판서 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조판서 댁에서 옥분의 하루는 분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노부인께 문안을 드리고 안채 살림을 도왔습니다. 바느질뿐 아니라 노부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노부인이 즐겨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날씨에 따라 방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방문을 조금 더 열어 습기를 줄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노부인 방에 담요를 하나 더 준비해 두었습니다. 노부인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 옥분의 방식이었습니다. 노부인은 옥분을 볼수록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처자는 영리한 것이 보통이 아니야. 말 한마디 없이도 내가 필요한 것을 척척 해내는구나. 소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님. 하인들도 다들 저분을 좋아합니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고 아랫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신다고요. 이조판서는 당시 호랍이었습니다. 부인이 몇 해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직 재혼을 못한 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의 이름은 권찬이었습니다. 나이는 40이 채 되지 않은 당당한 분이었는데 나란 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굴에도 배어 있었습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하였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찬 대감이 안채로 들어왔다가 옥분과 마주쳤습니다. 처자가 어머니 댁에서 일하는 사람이냐? 예, 대감마님. 이름이 무엇이냐? 옥분이라 하옵니다. 권찬 대감은 옥분을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종종 대감이 안채를 드나들었고 옥분을 보면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진지는 잘 드셨느냐? 예, 대감마님. 오늘은 입맛이 좋으셔서 평소보다 한술 더 드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도라지 무침을 특히 좋아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오늘은 그것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입맛을 파악했느냐? 매일 살피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권찬 대감은 옥분의 대답에서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무렵 박씨 노부인이 어느 날 대감을 불렀습니다. 찬아, 저 옥분이라는 처자 말이다. 예, 어머니. 저 처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마음 씀씀이도 바르고 영리하기도 영리하지. 관상을 봐도. 노부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귀한 집 안주인 관상이야. 권찬 대감이 입술 끝을 조금 올렸습니다. 어머니 설마. 어미 말을 무시하지 말거라. 사람을 볼 줄 아는 어미 눈이 틀린 적 없다. 저 처자가 얼굴은 곱지 않을지 몰라도 그 눈빛 속에 든 것이 심상치 않다. 한양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조판서 댁에서 일하면서 옥분의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노부인의 신임을 받으면서 바느질 일감도 늘었고 받는 품삯도 넉넉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북촌 자락에 작은 방도 얻었습니다.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공간이었기에 어느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북촌 담장을 붉게 물들이는 계절이었습니다. 권찬 대감이 어머니와 함께 앉아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앉아라. 옥분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권찬 대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댁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구나. 어머니도 너를 딸처럼 아끼신다. 나도 그동안 잘 보아왔다. 황공하옵니다. 대감마님. 노부인이 나섰습니다. 옥분아 사실대로 말하마. 나는 내가 이 집에 계속 있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찬이도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옥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저는 전 지아비가 있는 몸이옵니다. 권찬 대감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내가 알아보니 이미 봉석이라는 자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른 혼사를 알아보고 있다더구나. 사실상 파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옥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를 버렸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바람에 나뭇잎 하나가 날아와 마루 끝에 내려앉았습니다. 노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아, 서두를 것은 없다. 다만 이 어미는 내가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한다. 생각해 보아라. 그날 이후 옥분은 마음속으로 오래 고민했습니다. 권찬 대감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가슴 한켠에 봉석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이런 결정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오래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찬 겨울을 버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은 권찬 대감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받아주신다면 이 댁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권찬 대감의 눈에 따뜻함이 어렸습니다. 잘 결정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그 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작고 소박한 혼례였지만 노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옥분의 어머니도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이제 옥분은 이조판서 댁 안주인이었습니다. 공주에서 내쳐진 지 꼭 1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이조판서 댁 안주인이 되었다는 소문은 결국 공주 최씨 부인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소문을 전한 것은 공주 장터를 드나들던 장사꾼이었습니다. 마님, 들으셨습니까? 그 며느리가 한양에서 이조판서 댁 안주인이 되었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예, 마님. 한양에서 자수솜씨로 이름을 날리더니 이조판서 권찬 대감댁에 들어가 혼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조판서 댁 안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기지 않음이 점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전현이 혹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최 씨 부인은 몸이 떨렸습니다. 이조판서라면 공주 이 참봉댁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까? 논밭을 빼앗을 수도 있고 성달의 벼슬길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튿날 최 씨 부인은 갑순을 불렀습니다. 갑순아, 큰일 났다. 내 생각은 어떠냐? 갑순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들었습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갑순이 입술 끝을 올렸습니다. 이조판서 댁에 옥분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됩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라고 소문을 내면 됩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갑수는 먼저 한양으로 올라온 아는 사람 몇 명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조판서 댁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조판서 댁 새 안주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랍니다. 충청도에서 외간 사내와 어울렸다고 소문이 자자했대요. 시댁에서 쫓겨날 만한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소문은 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시전에서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이조판서 댁 하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생겼습니다. 새 안주인 마님이 혹시 이상한 분 아니신가? 내 친구가 그러는데 충청도에서 소문이 났다는데 그 소문이 박씨 노부인의 귀에 들어갔을 때 노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부인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할 말이 있다. 옥분이 단정히 앉자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충청도 시절에 내 행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돈다는 것을 들었다.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문이 바깥에까지 퍼지면 찬이의 관직에 해가 될 수 있느니라.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직접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갑순도 함께였습니다. 둘은 이조판서 댁 근처 주막에 자리를 잡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년이 행실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제 집에 있을 때 외간 사내와 사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낸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이조판서 대감이 그런 여자를 데려왔단 말이오? 참으로 딱한 노릇이군요. 대감이 속으신 게로군요. 소문은 이조판서 댁을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봉석도 한양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봉석을 데리고 이조판서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내 며느리를 돌려내시오. 이조판서 대감이 남의 아내를 데려가다니 이게 무슨 일이오? 이 여자는 아직 내 아들 봉석의 아내란 말이오.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조판서 대감댁에서 저런 일이 생겼다고? 그 소리가 권찬 대감의 귀에 닿았습니다. 권찬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바깥에서 이런 소란이 나면 반드시 뒤탈이 생겼습니다.
조정의 눈이 있고 사원부의 귀가 있었습니다. 권찬 대감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예, 대감마님. 사실대로 말해다오. 숨길 것이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저 시어머니가 거짓 소문을 만들어 쫓아낸 것입니다. 제 행실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옥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문이 조정까지 들어가면 내 처지도 난처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감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결국 대감의 마음도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옥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최 씨 부인이 아직도 주막에 머물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갑순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귓속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조정의 사원부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이조판서 권찬은 타인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발장이 들어가면 사원부에서 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법도였습니다. 권찬 대감이 진무를 보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얼굴에 낭패한 빛이 스쳤습니다. 밤이 늦도록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권찬 대감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 사원부에 고발장이 들어갔다. 옥분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원부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당분간 내가 이 댁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옥분은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물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안다. 그런데도 나가야 합니까? 권찬 대감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 어렵구나. 사원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날 밤 옥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양에 올라와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노부인을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빠져나간 뒤에야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조판서 댁 안주인 자리도 새로 얻은 가정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냇가에서 만난 백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네. 옥부는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을 원망하고 갑순을 원망하고 봉석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망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말했습니다. 원망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고. 옥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망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아니었습니다. 원망을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의 독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맑은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순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봉석을 향한 서운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눈앞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장터에서 그날 외간 사내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공주 약방 주인이라면 그날의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약재를 사러 갔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내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았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봉석이 이미 새 혼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최 씨 부인이 고발장에 쓴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공주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을 통해 문서를 받으면 되었습니다. 셋째, 최 씨 부인이 직접 한양에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 그것은 이미 주막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받으면 되었습니다. 옥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아래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옥부는 노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부인이 옥분의 얼굴을 보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울다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말해보아라. 억울함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옥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공주 약방 주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 봉석의 새 혼처를 공식 확인해야 한다는 것, 최 씨 부인이 주막에서 소문을 퍼뜨린 것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노부인은 듣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사람을 보내마. 그 자리에 권찬 대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증거도 없이 내게 자리를 피하라 했으니 내가 함께 싸우겠다. 옥분이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알겠습니다. 원망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길이 보였습니다. 권찬 대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함께 가자. 사헌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날은 맑았지만 사헌부 마당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 씨 부인과 갑수는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봉석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조사관이 먼저 고발 내용을 읽었습니다. 고발인 최 씨 부인은 이조판서 권찬이 자신의 며느리 옥분을 강제로 빼앗아 혼례를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최 씨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여자는 제 집 며느리였습니다. 행실이 나빠 쫓아냈는데 이조판서 대감이 데려가 혼례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오? 외간 사내와 어울렸습니다. 장터에서 목격자가 여럿입니다. 그 목격자들이 누구요? 이름을 대주시오. 최 씨 부인이 갑순을 돌아보았습니다. 갑순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인 이름을 대라고 하자 실제로 직접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다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다들 알았습니다.
소문이 아닌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옥분 측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먼저 공주 약방 주인이었습니다. 권찬 대감이 보낸 사람이 공주까지 내려가 약방 주인을 설득하여 한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나이 50이 넘은 인상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공주 장터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박모라고 합니다. 옥분 마님이 약재를 사러 오신 그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저희 약방의 단골 손님으로 저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공주 동쪽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이름도 알고 집도 압니다. 옥분 마님과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고 같은 방향으로 잠시 걸었을 뿐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사관이 최 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최 씨 부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들은 것이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단 말이오? 최 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봉석의 새 혼처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공주에서 보내온 문서였습니다. 봉석이 이미 새 혼처와 혼담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날짜가 최 씨 부인이 옥분에게 나가라고 한 날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중매를 선 노파의 서명도 들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문서를 살피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인은 이미 아들의 새 혼사를 진행하면서 전 며느리가 다른 혼례를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이오? 사실상 이미 파혼 상태였던 것이 아니오? 갑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 여자는 행실이 나쁜 것이 사실이오. 감히 어떻게 이조판서 대감댁에 들어가. 조사관이 손을 들어 최 씨 부인을 멈추었습니다. 마님, 지금 자리에서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양 주막 사람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주막 주인과 하인 두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저 최 씨 부인과 갑순이라는 여인이 저희 주막에 머물면서 이조판서 댁 안주인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다 말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직접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댁에서 외간 사내와 사통했다고 내가 쫓아냈다고요. 조사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의 진원지는 고발인 측이란 말이요?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조사관이 최 씨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 할 말이 있소? 최 씨 부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옆에서 갑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뜻밖에도 갑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주저하셨는데 제가 설득하였습니다. 소문을 퍼뜨리자고 한 것도 제가 먼저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갑순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갑순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원부에서 거짓 진술을 하다가 더 큰 죄를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최 씨 부인이 갑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조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조사관은 기록을 검토하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고발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고로 판단됩니다. 고발인 최 씨는 근거 없는 소문을 조작하고 퍼뜨렸으며 허위 사실로 사원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봉석의 새 혼처 혼담이 이미 진행 중이었으므로 옥분의 재혼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발인 최 씨는 무고죄로, 공모한 갑수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마님, 조용히 하시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무고죄로 곤장 20대에 공주장터 상가를 몰수당하였습니다. 갑수는 남편 성달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물었고 그동안 쌓아온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봉석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곤장을 맞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나서면서 봉석은 옥분 앞에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오. 봉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은 봉석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원부를 나서면서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곤장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공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주에 돌아오자 장터 상가는 이미 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은 하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순도 남편 성달과 함께 몰락하였습니다. 진사시험에 합격했어도 집안이 무너지니 벼슬길은 막혔습니다. 예쁜 비단 치마도 놀이개도 팔아치운 지 오래였습니다. 한때 최 씨 부인 곁에서 큰 소리치던 갑순이었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외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몇 달 뒤 공주장터 어귀에서 최 씨 부인의 모습이 보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것이 한때 공주에서 잘 나가던 이 참봉댁 마님이라고? 세상에, 탐욕이 사람을 저 꼴로 만들었구나. 그 말들이 허공에 떠돌다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조판서 권찬 대감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노부인은 8순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옥분이 정성으로 모신 덕이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권찬 대감은 이조판서를 넘어 의정부 자참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옥분이 그 곁에서 안팎을 꼼꼼하게 돌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큰 길가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노부인의 손을 잡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옥분아. 예, 어머님. 내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그때 내가 관상을 보고 귀한 집 안주인 관상이라 했지. 옥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님 눈이 정확하셨습니다. 노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더라. 내가 원망을 버리고 바르게 살았기에 그 관상이 빛나는 것이다.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찬 대감의 큰 아들과 옥분이 낳은 어린 아들이 함께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오래전 공주시댁 대문을 나서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보퉁이 하나 들고 혼자 걸어 나오던 그날.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있던 그 봄날이. 그때는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됨됨이는 얼굴에 잊지 않았습니다. 곱고 예쁜 꽃이라도 향기가 없으면 쓸모가 없고 투박하고 거친 돌이라도 그 안에 옥이 들어있으면 천하의 귀한 법이었습니다. 옥분이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원망을 심으면 독이 자라고 바른 마음을 심으면 꽃이 핀다. 탐욕에 눈이 멀면 가장 소중한 것부터 잃게 되고 마음을 맑게 하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이 다시 찾아온다. 옥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공주시댁 대문 앞에서 한양대감댁 마당까지 긴 봄날처럼 이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본 이야기는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